월드 모델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월드 모델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메타의 얀루쿤 수석연구원께서 그렇게 전망을 하셨죠. 네,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만들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연구를 또 하겠네요. 또 그런 인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감적인 그런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텍스트 그리고 캡처된 이미지 그리고 내가 찍은 비디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동안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세계에 직접 인공지능을 카메라를 두고 갖다 놓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뭐 자율주행차는 아주 손쉬운 그쵸. 기체가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실제 그 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네. 실제 이 실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데이터라는 거는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세계로 넘어가면 더 많은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미래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물리적인 그 세계의 데이터들을 직접 학습을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면서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좀 고도화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신뢰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이제 퀘스천 마크일 것 같은데 교수님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이것과 인문학과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데 신뢰 가능한 인문학 기반의 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자체가 인공지능의 그 시드 학습 데이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앞에서 충분히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수집한 걸 데이터를 그냥 학습을 할 거냐 혹은 이제 편향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답변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중립적인 그 답변만 한다고 해서 항상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 편향적으로 자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답변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전문지적인 지식을 통해서 팩트를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에서 인간에게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가상현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을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직접 데이터들을 뭐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를 넘어서 이 과거에 있던 그 데이터, 과거를 우리가 회귀를 했을 때 그 과거에 있던 실제 사례들을 역사학자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거는 들어가야 돼, 이런 건 들어가야 돼 정의를 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조금 더 팩트 기반의 그 모델로 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디지털 인문학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책 한 권을 다 막 도서관 가서 찾아보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전자책으로 해서 다 보고 그 정도가 디지털 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넓은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이나 뭐 과거의 고서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문학 작품을 이해하거나 있어서 개인적인 연구자들의 추상적인 생각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그 고서를 분석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 디지털 인문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새로운 관점을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혹은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 문학 작품이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또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관점 간의 비교를 하면서 딥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고서 같은 경우를 고서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찾았던 패턴 외에 새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석하는 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또 옛날 고서 같은 경우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중립적인 답변을 얻거나 아니면 좀 더 인간적인 답변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또 고서도 기존의 학자들이 하는 해석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시고 인공지능이 더 객관적이고 더 창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인공지능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보다 많은 수준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을 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패턴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놓지 않으면 인공지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챗GPT를 가지고 어떤 입력 프롬프트를 넣어서 답변을 유도를 할 때 전문가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하는 거랑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사용을 해서 질문을 던질 때랑 이 질문의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더 좋은 답변을 얻고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맞습니다.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한 만큼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훨씬 더 많은 답변을 더 정교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럼 같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이 공학 박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어영문학과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을 학생들한테 주로 가르치시나요? 제가 인문대학에 와서 이제 영어영문학과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뭐 자연어 처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동작을 하든지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주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할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문학적 지식들을 결합을 해서 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이 점점 이제 인문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윤리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정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의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 개발자와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융합을 해서 더 나은 모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 다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 다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공지능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니 저는 이제 그 중간 다리를 해줄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인문학에서 AI를 활용해서 뭐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인문학과 결합을 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2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고서를 지금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 소설 쓰기라고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제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인문학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창작에 있어서 일단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답변의 길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최대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 인간이 창작을 하는 것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최대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의 제한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기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작업을 끊어가면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채팅이 어느 정도 차면은 더 이상 답변 안 해주면 새로운 채팅으로 넘어가는데 얘는 장기 기억이 없으니까 그 새로운 채팅에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채팅의 작업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설은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네. 일관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채팅이라든지 뭐 이런 저희는 이제 채팅으로 진행하진 않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직접 API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한테 직접 프롬프트를 줘서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길이 수는 제한돼 있고 이 길이 안에서 인공지능은 최대한 짧은 소설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반면에 이제 긴 소설, 장편 소설 이런 것들 생성할 때는 장기 기억이라는 측면이 없어서 계속 일관성이 떨어지는 답변들로 소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그럼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럼 단편 소설은 잘 쓰겠네. 네, 단편 소설은 잘 씁니다. 그럼 소설수로 하면 등장인물, 뭐, 철수, 어떤 성격이고, 나이는 어떻고, 어떤 성격을 가졌어, 연령대가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뭐, 이런 성격이야. 네. 이렇게 던져주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소설을 써줘, 그럼 써주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플랫 구조를 음. 간단하게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단편 소설에서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제가 참여로 그냥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생애사 글쓰기라고 해서 실제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의 삶을 이제 직접 전문가들이 인터뷰에서 따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소설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채팅 수준에서 어떤 글쓰기가 아니라 코딩 작업을 하면서 긴 이야기에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억이 없다 보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그쵸. 그 작업이 굉장히 지금 힘든 작업이어서 네. 그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그 시스템도 접목을 하고 뭐 에이전트 AI 기법을 활용을 해서 답변을 만들 때 이전 정보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같이 창작을 한다는 게 협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고. 그쵸.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It's my